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금융 핀테크 담당 김영기입니다. 오늘 자료는 1Q 프리뷰 자료 준비했고요. 네, 지난 3월 이뤄진 대선 결과에 따라서 5월 정권 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권 교체에 따라서 금융권의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공약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무주택자 대상 LTV 완화가 있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LTV 상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인수위가 DSR이나 아니면 가계대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림 2번 보시면은 금융감독원이 22년 올해 은행 감독 검사 방향을 제시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좀 자율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과 지금 규제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제 완화는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3번 보시면은 지금 시중은행 합산 자산 성장 컨센서스가 4%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계대출 가이던스를 적용했기 때문인 거고, 가계대출 가이던스가 철폐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서 순이익 컨센서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산 성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순이익 컨센은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과거에도 이렇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대출 성장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16대 정부에서 17대 정부로 넘어가면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를 보시면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대출 성장이 일어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기대치를 조금 높게 잡기에는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월별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건 결국에는 금리 상승에 인해서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림 7번에 국채 10년물 금리와 주택 매매지수 YOY 추이를 보시면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채 10년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매매에 따른 이제 대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은행의 원화대출금 YOY 지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주택 지수도 같이 우하향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림 9번에 주택 매매 가격 YOY 추이를 보시면은 피크아웃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작년과 같이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YOY 수치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의 하락보다는 이 YOY 수치가 둔화되는 것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림 10번 보시면 되는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지금 2018년도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결국엔 총 대출금리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이고, 저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의 월별 이자 부담은 이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렇고, 공급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림 11번 보셨을 때 지금 주택 준공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보통 주택 착공과 준공까지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 착공이 2019년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가계대출 중에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살펴보면은 그림 12번 보시면 됩니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증시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높은데, 최근에 이제 증시 수익률이 조금 하락하게 되면서 기타 대출인 신용대출이 증가율이 이제 둔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드갭 보셨을 때는 일드갭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고,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큰 폭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14번 보시면 회사채 금리와 기업대출 추이가 나옵니다. 최근에 회사채 금리가 올라오면서 기업대출 증가율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회사채로 조달할 때 조건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의 대출이 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가계대출 중에서 주담대는 주택가격 YOY 지수가 피크아웃 하게 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큰 폭의 성장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의 성장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1분기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기 전에 매크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내 금리는 올해 말까지 2.0%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GDP 전망치가 전년 11월보다 올해 2월에 GDP 성장 전망이 내려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이 성장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GDP 전망치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CPI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는 상승을 했지만 이게 시간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3회 정도 추가로 예상이 되나,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EQ 프리뷰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성장률은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월 중에 금융권 가계대출은 0.2조 원 감소했고, 전월인 1월에도 0.7조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소가 나오는 이유는 주담대는 전월 대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쪽에서 이제 DSR 확대 시행과 부진했던 주식이나 시장 수익률 때문에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는 일회성 요인이 이제 몇 가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일회성 요인이 충당금 추가 적립이라든지 명태 비용, 이런 비용 쪽에서의 이제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2에서 4bp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랫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 4분기에 연체 이자가 일시에 반영되면서 기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출 현황을 보시면은 0.6에서 한 2% 정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위주의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KB금융과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의 대출 성장이 이뤄진 반면에 신한지주는 소호대출 위주로 성장이 이뤄지면서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탑픽은 신한지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는 사적 화해 비용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실적의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이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대비로 8.8%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추가로 두드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소각, 분기 배당 등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사적 화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회복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올해 반영될 거는 보수적으로 연간 1,0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연간 순이익이 4조 원대이기 때문에 1,000억 원 정도 비용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손익 측면에서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 공시도 하였습니다. 1,500억 규모였고요. 다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은행업에서의 주주 환원 정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에도 가장 적극적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DPS는 이익 개선을 반영해서 35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상대 PBR 추이를 보셨을 때 지금 전고점인 2018년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소폭 밸류에이션 갭이 낮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밸류에이션 갭이 상승한 이유는 작년부터 이어진 사적 화해 비용, 그리고 유상증자 등 여러 가지 실적의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런 실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갭은 평균 수준으로 이제 회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는 신한지주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은행업 1Q 프리뷰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은행들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마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이상으로 은행업 1Q 프리뷰 말씀드렸고요. 다음 자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